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 도망가! 미국에서 떼돈 벌고 있다는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외딴 산장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저에게요. 바로 옆방에서는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차가 자갈밭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2을 살면서 이렇게 온몸이 얼어붙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든 척 누워 있다가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그 찰나에 칠흑 같은 산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가 왜 하필 이 외딴 산장으로 저를 데려왔는지를요. 그리고 40년을 피땀 흘려 일군 수십억짜리 재산 전부가 이미 며느리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먹은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40에 넘게 갈비집을 하며 살아온 별것 없는 늙은 여자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입을 여는 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토요일 점심때가 되면 순옥 가든 주차장은 전쟁터가 됩니다. 300평 너른 마당에 빼곡히 들어찬 차들 사이로 손님들이 줄을 서고 숯불 위에서 두툼한 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달큰한 연기가 처마 끝까지 올라갑니다. 참나무 숯이 타들어가는 냄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주차장까지 퍼져나가면 줄을 서던 손님들의 배꼽시계가 일제히 울리는 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직원 8명이 홀과 주방을 쉴 새 없이 오가고 주문벨은 30초에 한 번꼴로 울려댔죠. 그 복잡한 한가운데서 카운터 의자에 걸터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제 자리였습니다. 29에 남편과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허름한 고깃집이 어느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순옥 가든이 되었으니 세월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 밤, 텅 빈 식당 홀에 혼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혼자 굴리나. 하지만 울고 앉아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면 고기 납품 차가 왔고 육수 솥은 누군가 불을 켜줘야 끓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이 넓은 식당을 꾸려왔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손님들 앞에서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이를 악물고 허리를 고추 세웁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이 식당은 하루도 못 버텨요. 그게 40년을 살아온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뿐인 보물이 있다면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윤희입니다. 진우는 36에 윤희와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미국 회사에서 급하게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편 없이 낯선 시어머니 곁에 홀로 남게 된 윤희에게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윤희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안 외로워요.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예요. 진우 씨 올 때까지 제가 식당 도울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로 새벽 5시면 주방에 나와 육수 솥을 올리고 손님상 치우고 퇴근한 직원들 대신 설거지통까지 팔을 걷어붙이는 윤희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진우와 윤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고 진우는 전화할 때마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큰 병원에서 제대로 알아볼게요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아이 없이 남편마저 바다 건너 있으니 윤희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희에게 더 잘해주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 진우와의 영상 통화는 제 한 주의 낙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 이번 달 매출 어때요? 하고 물었고 저는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면서도 야, 내 엄마 식당이 언제 장사 못했니? 하고 허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빈 화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늘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버렸죠. 그런 평온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시청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오면서였습니다. 순옥가든이 자리한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되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예정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카운터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수백억?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갈비 한 대 팔아 몇천 원씩 벌어모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한 금액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공문을 든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상가 골목 어귀의 정육점 사장이 고기를 썰다 말고 달려와 순옥이 형님, 이제 진짜 팔자 고치는 거야. 하고 어깨를 두드렸고 떡집 사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부럽다 부러워. 우리 건물은 반의 반도 안 나온다며 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고생만 한 윤희 이름으로 번듯한 상가를 하나 사줘야겠다고요. 아이도 없이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청춘을 바친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윤희가 매일 밤 10시면 어김없이 작은 쟁반을 들고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당귀하고 청국 넣어서 제가 직접 달였어요. 관절이랑 혈액순환에 최고래요. 검붉은 빛깔의 걸쭉한 한방차였습니다. 한 모금 머금으면 입안 가득 쓴맛이 퍼지고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약간 텁텁한 뒷맛이 남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달여준 것이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신 다음 날이면 온몸이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무거웠고 점심때쯤 되면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꺾일 만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잠깐 눈을 붙이겠다고 눕자마자 저녁 7시까지 깨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 기운이 빠지나 보다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지배인 최 실장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홀 정리가 끝난 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드리기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요새 며느리분이 식당 경비카드로 이상한 데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오후에 꼭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어디 가시는지는 절대 안 말씀하시고요. 저는 최 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 실장,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남편도 없이 이 늙은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친구 하나 못 만나는 애야. 좀 쓰면 어때? 내가 벌어놓은 게 그 정도도 안 되나? 최 실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최 실장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가 거실 식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상금 받으려면 사전에 세금 감면 심사를 넣어야 한대요. 세무 쪽에서 보내온 서류인데 여기 표시해 놓은 데마다 인감도장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접수할게요.
서류가 1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지만 노안이 심해져 빽빽한 글씨가 서로 겹쳐 보였고 금방 눈이 아파왔습니다.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가 다 읽으시면 눈만 아프죠.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편하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인감도장을 꺼내 윤희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칸마다 꾹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힐 때마다 윤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어도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탐욕의 미소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윤희의 휴대전화가 종종 울렸는데 발신자 이름은 늘 스팸이었습니다. 윤희는 전화가 올 때마다 재빨리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닫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베란다 유리 너머로 윤희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까닥까닥 떠는 모습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베란다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도드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짜증이 나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졸음도, 최 실장의 경고도, 한밤의 수상한 전화도 전부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해를 살아오며 제가 쌓아온 믿음이라는 벽은 너무 높고 두꺼워서 그 어떤 균열의 소리도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적을 가족이라 믿는 자신의 눈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서류를 넣고 며칠 뒤 윤희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보상금 문제로 골치 아프셨잖아요.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다 올까요? 제가 온천 있는 산장 하나 알아봤는데 단둘이 푹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마웠습니다. 식당 시작하고 40해가 넘도록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손님이 많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아까워서 여행이라는 건 늘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챙겨주다니요.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접어둔 내복이며 수건이며 얼른 챙기면서 속으로는 콧노래가 나올 만큼 마음이 들떴어요. 윤희에게 잘해준 게 부질없지 않았구나 싶어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출발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한가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 무렵부터 윤희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 3분에 한 번꼴로 룸미러를 힐끔힐끔 확인하더니 아래 십술을 자꾸 깨물었습니다. 입술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윤희야, 괜찮아? 운전 힘드니? 아니요, 어머니. 산길이 좀 꼬불꼬불해서 그래요. 윤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입 주위에서만 맴돌고 눈까지는 번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산장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끊기고 자갈이 깔린 비포장길을 한참 올라가니 소나무 사이로 낡은 목조 건물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이라곤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로 30분은 내려가야 한다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보니
화면 위쪽에 서비스 지역 이탈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산 밑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어서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스쳤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산골이 다 그렇지 뭐 하고요. 방은 오래된 온돌방이었습니다. 장판 위에 이불을 깔고 들어가자 나무벽에서 습한 곰팡내가 살짝 올라왔고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도자기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근처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로 저녁 밥상을 차려줬고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당 뒷일을 걱정하는 제게 윤희는 최 실장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오늘만이라도 편히 쉬세요 하며 제 앞으로 반찬들을 밀어줬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이 며느리에게 상가를 사줘도 모자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선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져서 나중에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지붕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무 석가래가 삐걱삐걱 신음을 냈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는 영락없이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윤희가 보온병 뚜껑을 열며 익숙한 검붉은 액체를 잔에 따랐습니다. 집에서 매일 밤 가져다 주던 그 한방차를 산장에까지 보온병에 담아온 겁니다.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김에서 쓴 약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끊어져 있던 산장 무선 인터넷이 거센 비바람 틈새로 기적처럼 한 칸 잡혔고 제 휴대전화에서 난직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의 전화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이 밤중에 아들 전화가 걸려오다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으며 진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제 입보다 아들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온 진우의 목소리에 저는 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나직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거친 호흡 사이로 다급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윤희한테 절대 티내면 안 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머리가 따라가질 않았어요. 윤희가 도박에 빠졌어. 남자도 있고. 엄마가 찍어준 서류, 그거 세금 서류가 아니야. 재산이랑 보상금 전부 넘기는 양도 위임장이야.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가 내민 그 두꺼운 서류 뭉치, 제가 노안 때문에 읽지도 않고 인감도장을 꾹꾹 찍어줬던 그 종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게 제일 중요해. 진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듯이. 엄마가 매일 밤 마시던 그 차, 거기 수면제가 들었어. 오늘 밤 엄마가 완전히 잠들면 산장에 불을 질러서 사고사로 꾸미려는 거야. 남자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엄마, 제발. 당장 거기서 도망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산골의 약한 신호가 다시 끊긴 겁니다. 저는 꺼진 전화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도박, 내연남, 양도 위임장, 수면제, 방화, 사고사 위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부딪히며 깨지고 있었습니다. 손안의 찻잔이 갑자기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검붉은 액체 위에 떠있는 작은 거품들이 눈에 들어왔고 쓴 약재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등줄기에서 시작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이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40해를 억척같이 살아온 저였지만 이런 공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생각이 끊기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갑자기 귀를 찢을 듯이 커졌고 이 외딴 산장에 나 혼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윤희가 그릇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잠시 후면 이 방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차를 다 마셨는지 확인하러요. 저는 이를 악물고 제 허벅지 안쪽을 손톱으로 있는 힘껏 꼬집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머릿속 하얀 안개를 갈라놓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잔에 담긴 차를 마시지 않고도 마신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입가에 가져가 입술만 적신 뒤 남은 차를 이불 밑에 깔린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몇 방울이 장판 위에 튀었고 저는 이불자락으로 급히 닦아냈습니다. 검붉은 얼룩이 수건에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빈잔을 쟁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잔 안쪽에 약간의 자국이 남아 있어야 마신 것처럼 보일 테니 일부러 한두 방울은 바닥에 남겨두었습니다. 문 밖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다 드셨어요? 방문이 열리기 직전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이미 잠든 사람의 흉내를 냈습니다.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마구 뛰었지만 입술은 잠든 사람처럼 가만히 벌려두었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윤희의 발소리가 제 머리맡까지 다가왔습니다. 윤희의 숨결이 제 이마 위로 내려앉는 게 느껴졌고 얼굴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빈 잔을 확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비바람 소리만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완전히 잠들었어. 빨리 와. 그 목소리는 매일 밤 제게 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입술, 같은 혀, 같은 숨결.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불 속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동안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0분이 1시간 같았고 1시간이 10분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이불이 들썩일까봐 양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알이 눈꺼풀 안에서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방을 나간 뒤 복도 어딘가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고 가끔 마루 끝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비바람은 점점 거세져서 지붕 위를 내리치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우르릉거렸고 나무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대는 소리가 산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육중한 엔진음이 가까워지더니 산장 앞마당에서 멈추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자갈밭을 밟는 무거운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윤희의 전화에 스팸이라고 뜨던 그 사람이 온 겁니다. 잠들었어? 응, 확인했어. 잔도 비었고 완전히 뻗었어.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직하지만 또렷한 그 톤이 제 방 너머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어머니 관절에 좋대요 하며 웃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 차 트렁크에 기름통 2개 실어왔어. 같이 나가서 꺼내자. 무거워서 혼자는 안 돼. 기름 뿌리면 얼마나 걸려? 이 정도 목조 건물이면 15분이면 다 타. 비가 오니까 산불로 번질 걱정도 없고 깔끔해. 깔끔하다. 사람 하나 태워 죽이는 일을 깔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윤희는 그 말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래. 빨리 끝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식당 마감 청소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요. 이불 밑에서 제 손톱이 허벅지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공포에 먹혀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7년 동안 며느리 탈을 쓰고 내 곁에 있었던 짐승입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기름통을 꺼내러 차로 간 겁니다. 산장에서 주차된 차까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20-30m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 무거운 기름통 2개를 꺼내오려면 길어야 2-3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3분이 제게 남은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현관으로는 안 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차 트렁크를 열고 있을 두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칠 테니까요. 방 안이 칠흑처럼 캄캄해서 손을 더듬어 벽을 짚으며 뒤쪽으로 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창틀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빳빳해진 잠금 걸쇠를 돌리는 제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고 2번, 3번 만에야 겨우 걸쇠가 풀렸습니다. 창틀을 밀어 올리는 삐걱 소리가 천둥 사이로 새어나갈까봐 온몸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뒷산으로 이어지는 비탈이 보였습니다. 캄캄해서 나무 몇 그루의 윤곽만 겨우 보일 정도였어요. 창틀 높이가 제 허리쯤 되었는데 관절이 굳은 다리를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한쪽 다리를 먼저 걸쳐 올린 뒤 배로 창틀을 짚고 몸을 뒤집어 다리부터 내렸습니다. 발밑에 축축한 흙이 닿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현관에 벗어둔 운동화는 이미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름통을 들고 돌아올 두 사람의 시간이 촉각을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맨발인 채로 비탈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자국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진흙탕이 되어 발이 빠졌고 한 발 뺄 때마다 종아리까지 힘을 줘야 했습니다. 경사가 급해지자 미끄러져 엉덩이부터 쓸려 내려갔고 허겁지겁 나뭇가지를 잡았지만 젖은 껍질이 벗겨지며 손이 쓸렸습니다. 날카로운 돌 위를 밟았을 때 발바닥 가운데가 쩍 갈라지는 느낌이 났고 뜨거운 게 발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관절염으로 망가진 무릎이 내리막을 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 하나가 고통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뒤쪽 산장 방향에서 윤희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없어. 방에 없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몸이 굳어버려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요.
산장 쪽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더니 숲속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랜턴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불빛이 나무줄기를 스칠 때마다 긴 그림자가 유령처럼 흔들렸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뛰었다기보다는 몸을 던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가지에 얼굴이 긁혔고 발이 돌에 걸려 정강이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한 모금도 더 들이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른들 먹은 몸이 이렇게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29에 고깃집을 시작하고 새벽마다 40kg짜리 고기 상자를 나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떠난 뒤 혼자서 식당 지붕 기와를 올리고 폭우에 터진 하수관을 맨손으로 파헤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년이 내 돈을 가져갑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큰 바위 2개가 겹쳐진 틈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바위 표면이 차갑고 날카로워서 등과 팔이 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눈에 흘러들어 앞이 뿌옇게 번졌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바위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바위 틈을 스칠 때 저는 숨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도록 참았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바위 뒤를 돌아가며 멈추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킨 건가?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혀를 차며 다시 걸음을 옮겼고 발소리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랜턴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위 틈에 쭈그려 앉은 채 1시간 가까이 버텼습니다. 빗물에 온몸이 젖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40해 동안 새벽마다 육수솥 앞에 서고 삼복더위에 숯불 앞을 지키며 버텨온 이 몸뚱이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추격자가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판단한 뒤에야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굽혀지지 않아 나무를 지팡이 삼아 짚으며 한 발 한 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릅니다. 나무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 줄기가 보인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였어요. 외진 국도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길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아스팔트 위에 발을 디딘 순간 차갑고 단단한 바닥의 감촉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서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도로 위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데 멀리서 화물차의 전조등 2개가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짜내 2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 멈추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비에 흠뻑 젖고 맨발에 피가 묻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기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최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최 실장이 받았고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나야, 나 순옥이야. 살려줘 하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사가 전화기를 넘겨받아 도로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고 최 실장은 당장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석에 올려보내준 기사가 히터를 틀어주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1시간쯤 뒤 최 실장의 낡은 봉고차가 전조등을 번쩍이며 도착했고 최 실장이 달려와 차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피투성이 맨발과 진흙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본 최 실장의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최 실장의 입에서 사장님 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온 신경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 실장의 차 시트에 몸을 기대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좁아지면서 의식이 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서 고개를 돌리니 좁은 방 한쪽 벽에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문 앞에는 쌀가마니 2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전기장판의 보일러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최 실장의 자택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 반지하 방이었어요. 30년을 같이 일하면서도 최 실장의 집에 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한쪽 모서리에 습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은 깨끗했고 머리맡에는 약국 봉투와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밤새 제 곁에서 간호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에 비명이 올랐습니다. 2 발은 하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무릎과 정강이에도 거즈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손톱 밑에 까만 흙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허벅지 안쪽에 제가 직접 꼬집었던 자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제야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산장, 한방차, 진우의 전화, 기름통, 비바람 속의 도주. 전부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쟁반에 미역국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걸 보더니 쟁반을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그 상태로 산을 내려오신 겁니까? 최 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심각함을 얼굴만 보고 읽어낸 게 분명했어요.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최 실장, 진우한테 연락해줘. 여기 주소 알려주고 영상 통화 연결해달라고. 30분 뒤 최 실장의 낡은 노트북 화면에 진우의 얼굴이 떴습니다. 아들의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다친 데는? 살았다. 그것만으로 됐어.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뒤 아들은 다른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3개월 전부터 사립 탐정을 붙여서 수집한 자료야. 하나씩 보여줄게.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길쭉한 테이블이 놓인 방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희는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귀걸이를 달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카드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꼬리에는 발광하는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화장기 없이 주방에 나오던 그 수수한 여자가
이런 곳에 드나들고 있었다니.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윤희의 앞에 쌓인 칩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것이 전부 제 돈이었을 겁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거스름 돈을 세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관절이 삐걱거리는 무릎을 끌고 손님상을 나르며 번 돈이요. 두 번째 자료는 영상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윤희가 정장을 빼입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산장에 기름통을 들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희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제게 차를 건넬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똑같은 눈웃음, 똑같은 입모양,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하고 내연남에게 교태를 부리는 겁니다. 영상이 이어지자 두 사람이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희가 카드를 내미는 모습이 찍혔는데 진우가 확인한 결과 그 카드는 제 식당법인 카드였습니다. 속이 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한복판에 쇠꼬챙이를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윤희가 사채업자와 작성한 이중 계약서였는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제 식당 건물을 담보로 잡히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40해 동안 새벽마다 육수솥을 올리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지은 그 식당을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했던 겁니다. 진우의 브리핑이 끝난 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떨고 있었고 화면 속 진우는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산장에서 도망칠 때 흘렸어야 할 눈물도 바위 틈에서 숨을 죽이며 터뜨렸어야 할 울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할 오열도 전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암처럼 느리지만 무엇이든 태워버리는 차갑게 굳어진 분노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는 충분해.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살인 미수잖아. 엄마를 죽이려 했단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감방 몇 년 살다 나와. 그러고 나서 뭐가 남니? 그녀는 정가자라는 이름표 하나 달고 세상에 나와서 또 누군가를 물어뜯겠지. 그건 벌이 아니야. 최 실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도 화면 너머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신들이 알던 순옥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겠죠. 내 손으로 직접 빼앗을 거야. 돈도, 체면도, 발 디딜 곳도. 전현이 쥐고 있는 모든 걸 한 올 한 올 뜯어내서 세상 한복판에 벌거벗겨 놓겠어. 내 40년을 우습게 봤으면 그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뼛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그 순간 사장님의 눈빛이 식당 주방에서 칼을 가는 사람의 눈이었다고요. 최 실장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0년 모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우도 이를 악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이쪽에서 다 준비할게. 그런데 엄마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해. 윤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그 괴물이 있는 곳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 산장에서 사라졌다가 돌아왔는지에 대한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있었어요. 윤희 일당은 기름을 뿌리기 전에 빈방을 발견했으니 불을 지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 말은 저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몽유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밤에 자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닌 적이 있다. 어젯밤에도 몽유병 증상이 와서 산을 헤매다 아침에야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치매 초기 증상으로도 충분히 말이 되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희가 빈방을 발견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최 실장 집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찢어진 옷에 진흙이 말라붙고 부은 눈에 핏줄이 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턱에 힘을 빼고 눈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억척스러운 식당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총기가 흐려진 멍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순진하고 흐리멍덩한 웃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 늙은이는 누가 봐도 치매가 시작된 불쌍하고 어수룩한 할머니였습니다. 방 밖에서 지켜보던 최 실장이 소름이 돋는지 팔을 문질렀습니다. 이 얼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얼굴을 쓰고 그 괴물의 곁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최 실장의 차를 타고 산장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찢어진 옷과 진흙 묻은 맨발 그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최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악력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이 트는 산길 위에서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 초점 없는 눈, 중얼거리는 입. 아까 거울 앞에서 연습한 그대로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윤희의 얼굴에는 두 가지 표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안도와 당혹. 그 아래 감춰진 세 번째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것을 능숙하게 눈물 뒤에 숨기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윤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윤희의 등을 토닥이면서 저는 그 등 뒤에 감춰진 칼을 떠올렸습니다. 다만 그 눈물의 의미가 윤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부터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윤희가 다가와 어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왔더라. 기억이 안 나. 윤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입꼬리를 올리며 어머니, 피곤하시구나. 방에 가서 쉬세요 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척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점심 무렵에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오늘 식당 손님 많았니? 하는 질문을 5분 간격으로 되풀이하자
윤희의 표정에서 의심이 걷히고 안도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여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윤희가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저를 힐끗 보았는데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 리모컨을 전화기로 착각하는 척 귀에 대고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윤희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실소를 흘리는 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희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제 앞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굳이 베란다까지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전화기 화면을 대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치매 노인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윤희는 어김없이 매일 밤 10시면 검붉은 한방차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산장에서 이미 정체를 알아버린 그 차를 받아들 때마다 잔을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하고 웃으며 받아 마시는 신용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기였습니다. 윤희가 방에서 나가면 저는 침실 창가에 놓인 화분으로 다가갔습니다. 3년째 키워온 제 행운목이었어요. 초록 잎이 싱싱하게 뻗어나가 창가를 예쁘게 채우고 있던 화분이었습니다. 잔에 남은 차를 그 화분의 흙 위에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행운목의 잎끝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에는 잎 전체가 축 처지더니 줄기까지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되어 행운목은 잎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듯 말라 죽었습니다. 3년을 물 주며 키운 튼튼한 식물이 일주일 만에 숯덩이처럼 변한 겁니다. 흙에서는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줄기를 건드리니 바스러지며 검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죽은 행운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매일 밤 마셨더라면 이 식물처럼 내 안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등골을 타고 내려갈 때 공포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화분은 증거가 됩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화분을 옷장 깊숙한 곳으로 옮겨 감추어 두었습니다. 낮 시간은 제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식당에 나가 있는 동안이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윤희가 출근한 첫째 날 최 실장이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과 형사사건 모두에 능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첫 인상은 마른 체구에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볼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감도장을 찍었던 양도 위임장 이야기를 하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서류에 서명하실 때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세금 서류라고만 들었어요. 변호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서명입니다. 무효와 충분합니다. 사장님,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는 윤희가 식당에 있는 시간에 맞춰 매일 집으로 왔습니다. 윤희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최 실장이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겹칠 위험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저 그리고 최 실장 셋이 거실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윤희가 쥐고 있는 재산양도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둘째, 제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집으로 와서 처리했는데 변호사가 보안 유지 서약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셋째, 보상금을 수령할 새로운 비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윤희가 어떤 서류를 들이밀어도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철벽을 친 겁니다.
보상금이 들어오는 통로를 완전히 바꿔버렸으니 윤희가 들고 있는 양도 증서는 이제 휴지 한 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감시였습니다. 최 실장이 전자상가에서 구해온 초소형 녹음기 2개와 홈캠 1대를 제 침실과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녹음기는 엄지손톱만 한 크기여서 책꽂이 틈과 소파 쿠션 사이에 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홈캠은 거실 장식장 위 조화 꽃다발 속에 숨겨 넣었는데 꽃잎 사이로 렌즈가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이 연결되도록 설정해 주었고 녹화된 영상은 자동으로 최 실장의 전화기에도 백업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결과는 그날 밤 바로 나왔습니다. 윤희가 제게 한방차를 건넨 뒤 방으로 돌아가자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로 거실 홈캠 영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윤희가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팸이라고 저장된 그 번호였겠죠. 오늘도 약 먹였어. 확실히 머리가 나빠지고 있어. 아까도 같은 말 3번이나 하더라고. 윤희가 웃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리지도 않고 거실 한가운데서 길게 웃었어요. 노인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오히려 좋지. 보상금 나오면 바로 처리해.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놔. 돈 손에 쥐는 순간 진우한테 이혼장 날려버리고 우리 둘이 나가는 거야. 전화기를 쥔 제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를 악물어 어금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윤희가 화면 속에서 제 침실 쪽을 한번 흘깃 보고는 저 할머니 불쌍하긴 하지. 근데 불쌍한 게 돈은 아니잖아 하고 킥킥거릴 때였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과 이 늙은 목숨이 저 입에서 나오는 농담거리라니. 베개를 이빨로 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며칠 뒤 윤희가 식당에 나간 사이 저는 윤희의 방 옷장을 뒤졌습니다. 겨울 코트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고 낡은 구형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전화번호부에는 이름 없이 번호만 3개 저장되어 있었고 문자 내역을 열자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보상금 이체 방법, 해외 도주 계획, 비행기 편명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에는 보상금 확인되는 날 바로 출국, 돌아올 생각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최 실장에게 연락해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고 대포폰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접힌 방향까지 기억해서 원래대로 맞추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덫이 하나씩 완성되어 갈수록 제 안에서 묘한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스릴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앞에서 효부 행세를 하는 윤희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구나 하는 차가운 우월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윤희가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하고 젓가락으로 집어줄 때마다 저는 흐리멍덩한 웃음 뒤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내가 가장 방심한 그 순간에 전부 끝내줄 테니까. 그리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윤희 내 이름으로 상가 하나 사줘야겠어. 고생만 했으니까.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윤희의 눈동자가 반사적으로 커지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급히 국그릇에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다 보았습니다. 탐욕이 얼굴 위로 번지는 그 짧은 순간을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미끼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윤희가 그날 밤 대포폰으로 보낸 메시지를 나중에 확인했는데 노인네가 상가까지 사준다고 함 완전 호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호구로 보세요. 그 호구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같은 시각 미국에서 진우가 모든 사업 일정을 취소하고 비밀리에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최 실장만 공항 도착 시간을 알고 있었고 저와 진우는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희가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식당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순옥 가든 40년 감사동네 고별잔치.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상인회 회원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마흔의 장사의 마지막을 동네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육점 사장은 형님, 내가 특수 부위 갖고 갈게 하고 벌써부터 들떴고 모두들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잔치는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이 제가 이긴 전쟁을 끝낼 날입니다. 죽은 행운목 화분 옆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보상금 입금 전날이었습니다. 집안 전체에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확인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또 전화기를 봤습니다. 1시간 동안 전화기를 12번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 모습을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희가 한방차를 들고 왔습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는 순간 혀끝에 닿는 쓴맛이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농도를 더 높인 겁니다. 내일 보상금이 들어오니까 오늘 밤은 확실하게 재워놓으려는 거겠죠. 윤희가 등을 돌린 틈에 입안의 차를 수건에 뱉어냈습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독한 맛이었어요. 빈잔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졸린 척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잔치인데 체력 아껴두셔야죠. 윤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피부가 움츠러드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방에 누워 홈캠 영상을 켜자 윤희가 안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명품 가방들을 꺼내 큰 캐리어에 넣고 있었습니다. 가방 사이사이에 현금 다발을 끼워 넣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영상 속 윤희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미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요. 해외 도주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금을 가로채는 순간 바로 떠날 작정인 거죠. 저는 영상을 저장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그 생각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윤희 뒤로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장에서 기름통을 들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지만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은 그날 밤 랜턴 불빛 아래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지만 표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어머니, 식당 보상금 담당 세무사님이 서류 마무리하러 오셨어요. 하고 소개했습니다. 남자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깔린 남자의 비싼 향수 냄새가 산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같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눌렀습니다. 사장님, 오늘 보상금 입금되면 바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눈동자 안에 조급함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누구야? 우리 식당에 세무사가 있었나? 윤희가 남자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저 노인네는 기억을 못해 라는 뜻이었겠죠. 남자는 잠깐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시 영업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세금 줄여드리는 세무사요. 거실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노안으로 글씨가 안 보인다는 설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 단어 몇 개를 또렷이 읽어냈습니다. 보상금 전액 이체, 수취인 강윤희, 역시나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남자가 제 앞으로 펜을 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손이 떨리는 척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다가 놓았습니다. 세 번째 집어들었을 때는 펜 끝이 서류 위에 닿기 직전에 아이고 어지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목을 닦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윤희가 옆에서 어머니 그냥 찍으시면 돼요. 다 확인한 거예요. 하고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못 찍겠어. 무서워.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급함이 살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주먹을 쥔 남자의 손등에 핏줄이 꿈틀거렸고 윤희가 급히 남자의 팔을 잡아 식탁 아래서 누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듯 펜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백억짜리 서류를 집에서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 내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지 겁이 나서 못하겠어. 윤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내일 식당에서 동네 고별 잔치하잖아. 상인회장하고 동네 어른들이 다 오시는데 세무사 양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서류 문제 없다고 확실하게 보증을 서줘. 그러면 그때 인감 찍어줄게. 제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논리로 포장한 거절. 머리 나쁜 노인이 겁이 나서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고 싶다는 핑계. 윤희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하면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윤희와 남자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고 윤희의 이마에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수백억이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이를 틀어지게 할 수는 없었겠죠. 남자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잔치에 가서 말씀드리죠. 남자가 나간 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멍한 표정 뒤에서 박순옥이 웃고 있었습니다. 덫에 걸려든 겁니다. 내연남까지 내일 잔치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잠든 뒤 저는 몰래 집을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최 실장이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두운 식당 홀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 실장, 내일 그 남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뒷문이랑 주차장 쪽 출구를 완전히 막아야 해. 최 실장이 메모지를 펼치며 식당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면 마당을 거쳐 천막까지 일직선이지만 뒷문은 창고를 지나야 나갈 수 있고 주차장으로 가는 옆길은 화단 울타리 때문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너비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좁은 통로 양쪽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형 스크린은 원래 식당 40년 역사 사진을 틀기로 했잖아요. 그거 대신 증거 영상 파일을 넣어두겠습니다. 노트북이랑 빔 프로젝터도 준비해뒀고요. 좋아. 진우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틀어. 진우가 오후 4시에 도착합니다. 사복 경찰 4시랑 경호업체 직원 3이 같이 옵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내일 잔치판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 체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먼 곳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40해 장사의 마지막 날이면서 이 전쟁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환갑잔치에서 입었던 연보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탓에 나프탈린 냄새가 살짝 올라왔지만 비단결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옷고름을 메고 치마주름을 바로잡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며칠간 쓰고 있던 치매 노인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턱을 들고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40해를 식당에서 싸워온 여자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서늘하고 단단한 눈. 오늘은 이 얼굴로 갑니다. 윤희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잔치 음식 챙기는 척했지만 도주용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미리 싣는 것을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이 가득 든 그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트렁크를 닫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잔치판에서 인감 받아내고 보상금 이체하고 그 발로 공항에 직행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맞아요. 다만 끝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를 뿐. 어머니 가시죠. 제가 부축할게요. 윤희가 효부의 미소를 완벽하게 걸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흐리멍덩한 표정을 다시 올려 씌우며 윤희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마지막 연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차가 순옥가든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대형 천막이 쳐져 있었고 숯불 위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막걸리 상자가 쌓여 있고 떡을 나르는 아줌마들이 분주했으며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최 실장이 뒷문 쪽 출구에 식당 직원 2명을 세워놓고 주차장 옆길에도 사람을 배치하는 게 얼핏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식당 정문 위에 걸린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옥가든 40년 감사동네 고별잔치.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거렸습니다. 윤희의 팔에 기대어 천막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서 저는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작하자. 천막 아래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숯불 위에서 소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연기가 천막 천장까지 자욱하게 퍼져 있었고 긴 좌판 위에 동네 상인들이 둘러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떡과 잡채가 큰 양푼에 수북이 쌓여 나오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뽕짝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직접 가져온 특수 부위를 석쇠 위에 올리며 형님,
오늘은 내가 전담으로 굽는다. 하고 소리쳤고 떡집 사모님이 제 손을 잡고 순옥이 언니 40년 수고했어 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는 흐리멍덩한 표정 뒤에서 천막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뒷문 쪽에 식당 직원 2명이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주차장 옆길에도 사람이 배치된 게 보였습니다. 최 실장이 식당 벽면의 대형 스크린 옆에서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하고 살갑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잔치를 준비하는 효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나르다 말고 시계를 확인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무렵 천막 구석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집에서 서류를 내밀었던 바로 그 내연남이었습니다. 세무사로 위장한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윤희가 재빠르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 한쪽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세무사님 오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왔으니까 이제 서류 처리하시죠. 그래, 알았어. 근데 잠깐, 내가 인사 한마디만 먼저 하고. 저는 윤희의 손을 뿌리치고 천막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가 스피커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고기를 굽던 정육점 사장이 집게를 든 채 고개를 돌렸고 막걸리를 따르던 상인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쓰고 있던 어눌한 말투를 벗어던졌습니다. 허리를 펴고 턱을 들고 40해 동안 300평 식당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박순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낀 윤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색이 눈 위로 스쳤습니다. 천막 구석에 앉아있던 내연남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뒷문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뽕짝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천막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미국에 있어야 할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사복 차림의 경찰 4명과 경호원 3명이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천막 안을 훑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윤희에게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정육점 사장에게 멱살이 잡혀있는 내연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순옥이네 아들 아니야? 미국에 있다면서 왜 경찰이랑 같이 와? 윤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막걸리 잔을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보다 하얗게 질렸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연남이 몸을 돌려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 걸음도 못 가 앞을 막아선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정육점 사장이었어요. 평소 저와 반찬값이니 고기값이니 하며 입시름이 잦았던 그 사람이 기름때가 밴 두꺼운 손으로 내연남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연남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40에 넘게 소반마리를 혼자 해체하던 정육점 사장의 악력을 당해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오는 내연남의 양복깃이 쭉 늘어났습니다. 제가 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 자판을 눌렀습니다. 식당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원래 40년 식당 역사 사진이 나올 자리에 다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홈캠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희가 부엌에 서서 찻잔에 작은 알약을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 녹이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알약이 검붉은 차 속에서 풀려 사라지는 순간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을 쟁반에 올려 제 방으로 가져가는 뒷모습까지. 상인들 사이에서 저게 뭐야? 약을 타는 거 아니야? 하는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천막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숯불 위 고기가 타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산장에서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기름 뿌리면 얼마나 걸려? 15분이면 다 타. 깔끔해. 그 대화가 확성기를 통해 잔치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 도박장에서 광기에 찬 눈으로 카드를 쥔 윤희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려한 귀걸이를 달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은 매일 아침 수수한 얼굴로 주방에 나오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내연남과 고급 호텔을 드나드는 미래 영상이 차례로 스크린에 떴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저게 그 효부 맞아?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 하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정적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 정육점 사장이 먼저 터졌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리쳤고 사발이 산산조각 나며 막걸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떡집 사모님이 사람 새끼가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 약을 타? 하고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발소 주인이 그 착한 순옥이 사장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서며 윤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효부인 줄 알았더니 독사였어. 누군가 먹던 막걸리를 윤희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고 또 다른 사람이 종이컵째 내던졌습니다. 탁한 막걸리가 윤희의 얼굴과 한복 위로 줄줄 흘러내렸지만 윤희는 닦을 생각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잔칫날의 흥겨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뒤집힌 겁니다. 진우가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지나 윤희 앞에 섰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식어버린 눈이었습니다. 진우가 윤희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인감이 찍힌 재산량도 증서였습니다. 빨간 인감 자국이 선명한 그 서류를 진우가 양손으로 잡고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힘껏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 조각이 숯불 연기 사이로 하늘거리며 흩어졌고 일부는 아직 타고 있는 숯불 위에 떨어져 한순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윤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막걸리에 젖은 채 올려다보는 윤희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희의 머리카락이 막걸리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눈 밑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읽히는 건 후회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뉘우칠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홀로 남편을 기다린다며 불쌍해서 내가 친딸처럼 품었어. 내 맹목적인 불쌍함이 너 같은 괴물을 키운 거야. 하지만 이제 끝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흔의 식당을 지켜온 여자의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사복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렸습니다. 윤희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잠기는 순간
윤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끝까지 연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닥쳐. 면상에 철판을 깔았어. 하고 쏟아내는 야유와 욕설에 묻혀 그 비명은 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경찰 2명에게 양쪽 팔이 잡힌 윤희가 천막 밖으로 끌려나갔고 내연남은 이미 정육점 사장에게 붙잡힌 채 경찰에게 인계되어 뒷문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세워져 있던 경찰차의 뒷문이 열리고 2사람이 차례로 밀려 들어가는 소리가 천막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은 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수십 년 묵은 체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숯불 연기와 막걸리 냄새와 상인들의 떠들썩한 박수 소리가 뒤섞인 그 왁자지껄한 잔치판 한가운데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장에서 도망칠 때도, 바위 틈에서 숨을 죽일 때도, 홈캠으로 윤희의 조롱을 들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 며칠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시어머니를 노린 며느리의 살인미수 사건. 기자들이 순옥가든 앞에 몰려들었지만 저는 인터뷰 요청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윤희의 모습이 나올 때 저는 최 실장이 끓여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하게 텅 빈 느낌이었어요. 40해 동안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에 오는 그런 종류의 빈자리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희 측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눈물로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 늘 말이야?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판결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상인들 중 몇몇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정육점 사장은 잔치날 상황을 증언하면서 목소리가 떨려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습니다. 검찰은 홈캠 영상, 산장에서의 공모 녹음, 대포폰 문자 내역, 탐정이 수집한 도박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윤희 측 변호사가 시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사가 완전히 잠들었어. 빨리 와라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법정이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 윤희에게 징역 15년, 내연남에게 공모 및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방청석에서 한숨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윤희가 피고인석에서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울음에 흔들릴 마음은 이미 산장의 그 밤에 말라버렸으니까요. 한 가지 마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였어요. 진우는 말렸지만 저는 굳이 갔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윤희를 마주 보았습니다. 7년 전 수수한 얼굴로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예요 하고 웃던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밑이 움푹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윤희가 유리벽에 손을 대며 입을 열었지만 마이크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30초쯤 윤희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유리벽 뒤에서 윤희의 울음소리를 밟아지웠습니다. 그것이 강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 비밀 계좌로 입금된 날 은행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주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40해 동안 갈비 한 대에 16,000원씩 받아 쌓아온 세월이 이 숫자 하나로 매듭지어지는 거라니. 묘하게 허전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옥가든의 철거가 시작된 날 저는 식당 건너편 정육점 앞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부들이 들어와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순옥가든이라는 네 글자가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그 글자를 남편이 직접 써서 페인트 칠까지 했던 게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굴착기에 긴 팔이 식당 지붕을 걷어내자 허공에 먼지가 피어올랐고 제가 40해 동안 서 있던 카운터가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허름한 고깃집.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손톱이 빠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무릎이 으스러지도록 서서 손님을 맞던 그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에 먼지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고 식당 냄새가 바람에 실려 마지막으로 코끝을 스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육점 사장이 코를 훌쩍이며 형님, 아깝지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아깝지. 그런데 후련해. 진심이었습니다. 아쉬움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는데 후련함 쪽이 훨씬 컸어요. 최 실장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거액의 위로금을 챙겨주었습니다. 최 실장은 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봉투를 억지로 주머니에 밀어넣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함께 식당 문을 열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도망쳐 나온 새벽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한마디 묻지 않고 차를 몰고 달려와 준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야 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에게도 떡집 사모님에게도 40해를 함께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만으로 갚을 수 없는 정이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보상금 소문을 듣고 갑자기 연락해오는 먼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안부 한 통 없던 사람들이 형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이모, 애들 학비가 밀려서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고 번호를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에 못 이겨 지갑을 열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가짜 정에 속아주는 일은 평생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실버타운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건 꿈인가 싶었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바닥에는 은은한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전담 셰프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남의 밥을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야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겁니다. 첫날 아침 식탁에 앉아 따끈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따끈한 밥 한 끼를 위해 40해를 기다린 셈이었으니까요. 백화점에 가서 화려한 원피스와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 한 번도 사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식당 일 때문에 늘 앞치마에 고무 슬리퍼만 신었는데 이번에는 굽이 낮은 가죽 구두까지 골랐습니다. 점원이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며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피팅룸 거울 앞에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돌아보았을 때 거울 속에 이른둘 먹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라니. 40년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내가 이제야 이런 옷을 입어보는 거라니. 웃음이 나오다가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우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실버타운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의 1등석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면서 세상 구경해. 엄마가 평생 못 본 바다가 너무 많잖아. 저는 티켓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출발해 동남아, 유럽, 지중해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40해 동안 인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식당만 지켰는데 이제야 바다 건너를 보러 가는 겁니다.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넓어진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이 아이를 낳아 키우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진우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이야. 크루즈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인천항 여객 터미널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배웅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 선착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 그리고 눈앞에 우뚝 서 있는 크루즈선의 하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쓰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관절염으로 시큰거리는 무릎이 오늘따라 말을 잘 들었어요. 객실 테라스에 나가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발 아래로 물결이 찰랑거리며 햇살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40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아줌마라는 이름, 시어머니라는 무게,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수치심, 혼자서 다 짊어지겠다던 완고한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파도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바람이 그것들을 받아 멀리 실어갔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선실에서 가져온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빛 기포가 잔 안에서 조르르 피어올랐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72,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백고동이 길고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크루즈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조금씩 멀어지고 인천항의 건물들이 작아지고 수평선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바람이 세졌습니다. 테라스 난간을 잡고 서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수만 개의 금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으로 크루즈가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른둘 박순옥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시대의 첩에서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복구잡이 필고 개선자사 독조. 일찍 화려하게 피어난 것이 끝까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웅크렸던 것이 마침내 가장 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연 속 순옥 씨도 40해를 숯불 앞에서 웅크리고
또 웅크렸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앞에서도 산장의 어둠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른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살다 보면 내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닙니다. 오래 엎드려 있었던 만큼 우리가 펼칠 날개는 더 크고 단단해져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